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고조, 또 국제 질서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외교 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만 들어도 불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거나 조는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실언은 국제적인 수치를 초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CACA 한다고 해가지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적 경험과 실용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 통일, 국방 내무를 아우르는 안보부총리를 임명하겠습니다. 대내외 전략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속에 존중받는 강대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외교 역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에 내란 사태 때문에 외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상당히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죠. 한미일 협력의 내용은 당연히 안보, 기술,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헌법 정신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습니다. 시민 통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수호군, 인권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완전히 해체하여 그 기능을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외부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실을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군의 직업주의를 확대하여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기후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이제 서로 대화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 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명심할 부분은 2명 이상과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남은 시간이 28초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요즘 그 부산의 HMM 이전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죠? 부산에 HM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아니 HMM의 전신을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 규칙을 좀 지켜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땐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질문을 계시지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거는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해진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답변 것도 시간 제지해 주셔야 30초가 됩니다. 보장된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립니다. 15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네. 어쨌든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운 물류 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HMM은 현대상선이죠, 아마도. 현대상선일 텐데 현대상선의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HMM이 현대상선이 전신인데요. 과거에 2000년대 초에 대북 사업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자금이 사용돼가지고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님 말씀한 것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산 얘기를 마저 좀 하면
HMM은 부산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지에 따라서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결국엔 과거엔 속옷 만들었었고 이번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쌍방울이 속옷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을 날려가지고 이재명으로 물고 늘어졌다. 이 해명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해를 하시면은 과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만약에 외교위원장에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은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과거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그런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하겠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을 만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해야 되는 입장을 거죠? 철회하지 말씀드립니다.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설파하는 사람이 과연 한미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예, 이 대북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자유를 옹호하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주장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진위가 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연평도나 이제 서해 도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도발들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런 서해 도서에 우리가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같은 것을 개설하면은 이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북한이 공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이런 것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답변 시간 주셔야 아직까지 됩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뭐 그때 그 이야기에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어력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도 이 서해와 가깝기 때문에 와서 그 카지노 같은 네, 경우에 수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말 존중해야 되는 또 섬세하게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님, 네.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엄청나게 살상당하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냐. 뭐 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다음 그보다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소위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힘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겁을 주고 막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 공영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접경지를 두 곳을 들렸습니다. 파주하고 철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남방송 그리고 오물풍선 네. 이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을 하고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을 보면 그 정말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 네. 그 하나 좀 저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핵무장이라고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을 그래 해야 균형을 이루죠. 핵무장을 아닙니까? 안 하더라도 한미 동맹 핵무장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다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입장은 지금 제가 이제 들은 핵무장을 바로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매우 과격하시잖아요. 뭐 그런데 저는 핵무장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주장하신 걸로 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까? 주장한 바 없어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는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하자는 쪽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해결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한미 간의 협의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네. 할 수 있으면 자, 하도록 이랬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랬다 뭐 핵무장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를 공약했어요? 그렇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가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핵 잠재력 확보라는 거는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제가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교정을 해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사용 후 핵 폐기물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축약해서 관리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모른다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거를 저는 원자력 발전소와 하겠습니다. 플루토늄 처리하는 데든지 규칙을 농축하는 데 지켜가면서 다 하시죠. 가봤어요. 수도권 토론이므로 질문하면 네. 됩니다. 질문하면 좀 답을 해주세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 공약하셨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핵 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 나토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핵 잠수함이든지 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북한 보고 비핵화해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이거 민감 국가를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사실은 그런 길도 봉쇄가 되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자. 미국이 수용 가능한 걸 하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던지고 여기서는 핵무장 얘기했다. 저기 가서는 또 핵 잠재력 확보 뭐 이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우선 저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적경지에 가봤더니 네. 군사적인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네. 민통선 안으로의 그 출입 자체가 군 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이 출입 자체가 너무 통제되니까 이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네. 자, 이 접경지에서의 이 대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적경지의 군사적 긴장은 이 이전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북 비라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대남 우물 풍선이 날라오고 또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그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긴장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게 기무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방첩사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습니다. 자,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방첩사 잘못한 것은 그 처벌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고칠 건 고쳐야지. 예. 폐지하면 더 그럼 좋아하는 건 묻겠습니다. 간첩만 네네. 좋아하죠.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든지 우리가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교육, 과학, 기술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린치핀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시간이 다 점을 돼가지고 강조하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해요.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뭐 올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조건을 그러니까 가지고 올릴 수 더 있다는 얘기 줄일 수도 아닙니까? 있고. 그거는 그냥 상당히 대답을 하시죠. 가변적이고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말 돌리지 우리가 마시고. 미국의 네.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제가 그만큼 다시 벌어들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테니까 예. 또 자, 이런 사태 때문에 한미는 작년 10월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미국과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죠. 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미국과 한국의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답변 지금. 시간 30초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답변하세요. 네.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고 네. 또 주한상공회의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참 유감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협정을 끝내놨는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또 미국에 사자고 하니까 거기 끌려다닙니까? 이걸 무슨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건 인권 외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 산업 연수행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13년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맞죠? 맞죠? 답변을 해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합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폐지된 거 답변 맞죠? 답변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10초 내로 질문해야 또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 연수행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폐지했습니다. 것은 TFWP 제도 이제 답변해 자, 주시죠.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질문을 30 하고 보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예.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질문을 결국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국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답변을 드려야 아니 됩니다.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네. 왜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아니 여전히 답변 지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아니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네, 권영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답변 시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아니 이건 주도권 매너가 너무 토론.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너가 보장해 주시고 아니라 이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조금 30초 더 보장한다는 룰을 안 정확하게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네.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부당한 아무런 기소든 증거도 봐도 없이 재판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본인은- 형식적 증거도 없이 가만있어 기소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질문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이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 왜곡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받는 거는 전부 그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재판 중지시켜야 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세상에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완전히 이건 뭐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누가 유죄라 그러면 검찰청도 없애겠다 그랬죠. 공소청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 있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을 왜 받습니까?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해보시오. 재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하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번에 기소됐던 4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뭐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거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언론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지금 않습니까?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이 뭡니까?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유죄죠. 질문하면 답할 기회를 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 그런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명 늘리자 100명 늘리자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대법원의 판단으로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사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무슨 황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상권 분립을 다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토론입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하시죠. 예,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가지고 잘 수능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법치주의가 한 분에게 되죠.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그래서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바가 많고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삼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뭐 기소도 안 돼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감옥에 가보면은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의 상투적인 변명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김문수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은 어렵고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제 24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아버지, 완전 89.77%의 이런 독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했으면 됐지 대법원관부터 시작해서 법관, 검사 다 탄핵하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데 이 어떻게 네,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 검증까지 치열한 토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